최단 시간 안에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힙시다.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해서 어쨌든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당의 흐름을 좀 정상화시키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 지나고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러나요? 네. 예측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 참담하게 깨질 줄은 몰랐지. 참담하게 깨졌다. 총선 이야기 오늘까지는 좀 해야겠죠? 그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가 이제 4인 가구라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는 못 드리고 70% 드릴게요 했다가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그러지 말고 50만 원씩이니까 4인 가구면 200만 원 주자 하니까 또 여당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4인 가구 100만 원 그거 다 드릴게요.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지금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하고 있나 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총선 전에 네. 선거 끝나면 여든 야든 딴소리 나온다. 우선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할 거다. 네, 안 지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기재부는. 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든 야든 선거 전에 약속한 건데 국민들에게 뭐 예산을 줄이더라도 네. 약속은 지켜야죠. 민주당은 약속한 거라면 민주당 약속은 4인 가구 100만 원씩 다 주자는 거예요. 네.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되 1년 후에 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을 다시 환수하는 조건이기 네.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70%만 네. 지급을 하는 건데 네. 이런 거야말로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다른 나라 사례 보면 일본처럼 전 국민 상품권 줬다 아무 효과도 못 본 사례도 있지만 일본 미국 금융위기 때는 재정을 많이 푼 것이 결국은 미국 경기를 되살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네. 경기 활성화를 해본 일이 없어요. 다 사업을 했지.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크게 다른 의견도 아니에요. 그랬어. 총선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번에는 안 됐죠. 네, 이번 컷오프 돼서. 예. 네. 지금 예결위원장인데 그건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황교안 대표 안은 물론이고 100%까지 주려면 한 3조 원 정도 정부가 더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 뭐 어떻게 합니까? 국채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그건 반대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이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안마다 장단점이 다 있을진데는 정부와 여당이 고심해서 낸 안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급성입니다. 100만 원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100만 원이 굉장히 큰 사람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급히 이를 처리하는데 네. 이제 굳이 얘기해 선거랑 연계를 시키자고요. 다음 선거 여태 멀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한 조치에 대한 사전에 자꾸 뭘 봉쇄하는 일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은 시끄러운데 그 화를 지금 미래통합당이 뒤집어 쓴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부안을 지켜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는 이제 약속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치가 맨날 선거 전에 해놓고 선거 후에는 또 몰라라 하고 이렇게 맨날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번에는 여든 야든 다 돈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 돈을 줘서 경제가 활성화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한 약속은 지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대로 대처를 해야지 선거 전에 한 약속을 선거 끝났다고 홀라당 뒤집어서 안 지키면 이는 정치가 네. 점점 퇴행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4인 가구 200만 원씩 주자고 한 게 불과 며칠 뒤인데 황교안 대표랑 김재원 위원장이랑 뭐 계파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먼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네. 완전히 다른 입장을 이야기해버리니까. 황교안 대표가 선거 때 이야기할 때 그때 네. 나는 반대라 그랬어요. 나는 당론을 한다. 나는 반대. 그건 안 된다. 그 반대라고 그랬는데 뭐
표가 급한지 뭐냐 그건 결국은 여당 네. 돈 주자는 거 이게 합리화해주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 실속도 없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 떨어지고 안 됐다고 아이고 내 몰라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점점 네. 멀어지죠.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거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도 또 설마 총선 끝나자마자 또 애결해서 합의가 안 돼서 싸우는 모습이 나올까봐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설마 그렇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저 시각장애인 의원 본회의장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설마. 본회의장 개들 들어가는 거. 네,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네, 그야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 저 이재호 의원 예. 계시니까 개헌 논의할까요? 한다면 해야죠. 해야죠. 우리 헌법을 30년째 그대로니까. 예, 개헌론이 87년 이후에 개헌을 안 아니 그러면 했는데 뭐 이번에는 뭐 하나 고쳐야 한다. 전 두 가지. 네. 대통령 권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오랫동안 이야기 나오고. 요거 하나 하고 선거구제 네. 소선구에서 중대선거로 바꾸는 거. 네. 요거는 이번 개헌에 반드시 해야 돼. 이번처럼 51% 얻고 49% 얻는 후보는 예. 떨어지는 거 말고. 네. 다시 예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총 득표수로 말하면 여당이 뭐 약 한 네, 6대 4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49.9대 41점 뭐 얼마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득표율로 말하면 8.5% 차이거든. 근데 네. 의석수는 배잖아요. 이게 이제 소선거 제가 구제가 말씀드린 게 가져오는 수도권이군요, 수도권. 네. 예. 그러니까 소선구구제의 단점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네, 그렇게 공사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아니, 원래- 안 되면 대통령 중임제라도 4년. 그러니까 원래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4년 중임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이게 다 묶어서 가는 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 지금 말씀이 신기할 정도로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상식적인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네. 근데 지금 5년 단임에 뭐 이런 식의 제도는요, 다 역사적 특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 무너지고 60 세우면서 독재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단임하고 소선구제는 그 당시에 야당 민주당의 내적 필요에 의해서 주장해서 관철한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4년 중임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 받아서. 대통령제 국가들이 보통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의원도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냐 할 때 중대선거가 합리적인 게 최소한도의 전국적인 활동 이력을 가진 사람이 다수에 의해서 선택되는 구조가 맞는 겁니다. 그냥 인생 스토리나 이력 보고 특이상 보고 확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서 중대선거구제 하면 사표가 없어지니까. 예, 네, 네.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이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자산이나 이런 게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일종의 내각의 권한을 좀 예, 늘리는 예, 네. 국가 원로 형태의 이른바 권력구조 개편.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할 때가 된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아마 낙선하신 분들인지 저 사전 투표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데 그건 뭐 자세한 보도 나오면 아직도 받아들이시지 아니. 못하는 건지. 네. 선거에 지면 떨어진 이유가 수백 가지 나오는데 네. 그 주에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부정개표, 음모론. 선거서 이게 나오는데 네. 이제 통합당, 야당도 이제 그런 시대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네. 이제 뭐 선거 개표 부정했다, 선거 부정했다 이런 이야기 해갖고 국민들이 공감하겠어요. 아 국민들이 자기들이 찍어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요. 가장 들을 만한 말을 한 사람이 낙선한 이준석 위원이에요. 유튜브에 휘둘리는 정당 되다 있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유튜브 보고 있으면 지금 뭐 완전 대단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요. 네, 네. 근데 저도 얼마든지 접근이 쉬우니까 유튜브를 봅니다만 그리고 보수 유튜버라는 걸 봐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의 보수 야당이 망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20만씩 막 보잖아요. 한 편당 조회수가. 100만도 봅니다. 네. 그 전부 음모론이죠.
문 대통령이 뭐 미국을 어떻게 해서 중국을 어떻게 해서 막 온갖 그림을 이렇게 삼국지처럼 펼쳐요. 두 분 더 그래야 조회수가 많으니까. 예, 그게 오로지 돈벌인데 또 그거를 이제 삶의 위로로 삼는 분들이 있겠죠. 연로한 분들이. 네. 근데 그게 재미로 끝나지 않고 엄청나게 그 시위장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황교안 대표 발언, 나경원 의원 발언 중에요. 분명히 그 유튜버들이 말한 거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영향을 받는구나.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의 큰 승리의 최대 공적은 다음 중 누굴까?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공에 있다 이렇게 공을 돌렸던데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네. 대통령 문재인 때문에 여당이 대통령이 앞서겠다. 네. 최대의 공로자죠. 네. 저는 의견이 다른데 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황교안 대표입니다. 저는 역사상 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질이 안 돼 있는 정치인이면서 당대표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방금 방송 직전에 제가 우연히 이재호 의원님 휴대전화에 벨이 울리는 걸 봤는데 홍준표 직통이라고 돼 있는 방송 때문에 못 받으셨는데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라면 이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총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6%인가 이상 네, 올라갔잖아요. 13, 14일 선거 때 여당은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 표가 쏠립니다. 쏠리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제와 관계없이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당 쪽에 표가 몰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표가 몰렸다고 봐야죠. 네. 예. 자, 네. 근데 역으로 하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처럼 야당 대표라 아니, 그건 역으로 예. 하는 이야기고. 정권 지지자들 문 대통령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요. 미래통합당이 자멸한 선거입니다. 전 과정이 그렇습니다. 뭐 이유를 10가지 될 수 있는데 하나만 들면요. 정말로 퇴행적인 이념 대립 이걸로 몰아갔어요. 소위 빨갱이론. 이게 말이나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50대들도 그래서 돌아선 겁니다. 저희가 그 다음 주제가 그거예요. 이른바 이제 총선을 끝내고 시간이 지나 보니 지난해 이맘때, 지난해 가을에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 외쳐왔던 의제들 중에 몇 가지가 조금 선명해지는데 그 중에 한미 동맹의 붕괴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미 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 위험한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북중 러로 편입해서 한미 동맹 깨겠다는 것입니다. 안보 제항입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다가 지난 3년 대한민국 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중국 눈치 보느라고 한미동맹 파괴하고 국가안보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마저 뭐 단상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거친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미 동맹을 파기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주말에 뉴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 그레이트 윈 이렇게 큰 승리를 했다고 직접 자필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심지어 저 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의석수가 있는 저 그래픽 위에다가 저렇게 축하합니다. 대통령 축하합니다. 그레이트 윈 하고 밑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서명을 또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집무실에서 곧 서명하는 장면인데, 네, 백악관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트럼프 스타일인데, 우리나라도 여와 야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한편에 들어서 아무리 대통령한테 칭찬한다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같은 그 우방국으로서
무방국이 대통령으로서 하나의 예의니까 당연한 거고 네. 저거하고 한미동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또 야당이 아까 그 화면 봤습니다만은 한미동맹 붕괴했다 하는 거는 야당식 과장된 표현이니까 그 뭐 고지 곧대로 그건 다 받아들일 건 없고 네. 야당이 이렇게 여당을 공격하거나 정부를 공격할 때 한미 동맹이 붕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지난 데에서 한미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점도 있었죠. 사안에 따라서 뭐 잘 합의된 점도 있고 껄끄러운 점도 있는데 한미 관계가 약간 껄끄러웠던 점, 불편한 점 이런 점들을 야당식 표현으로 저렇게 한미가 붕괴됐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에서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하는 여당이 의석수가 많이 얻어서 정말 크게 이겼다 축하한다. 이건 뭐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 뭐 수사다 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해주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앞서 말씀하신 그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그런 그 어젠다가 예. 과연 21세기에 맞는 어젠다인가? 지금 뭐 아니.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 세계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다가도 뭐 며칠 있다가 또 그렇습니다. 방위비 이야기 방위비 꺼내죠. 올려라 몰라요. 그러죠, 또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근데 그걸 진짜 그렇습니다. 옛날 프레임에 예, 갇혀서 계속해서 한미동맹 약화된다, 아니, 파기된다, 그러니까요. 와야 된다 뭐, 이야기한 그- 게 아닌가. 근데 이재호 야당식 대표님이 주장이죠. 그러셨잖아요. 야당식 주장이죠. 지금 한미동맹 와해론이 사실 야당식 과장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당의 존립 근거가 돼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 세력은 386 주사파고 공산주의자들이다. 한미동맹을 깨고 북중러에 붙어갖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고 친중 정권을 세워서 이런 논리예요. 그래 그러한 네. 의원들이 대놓고 말을 안 했으나 그 지지 그룹은 밤이고 낮이고 그 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편 이 보수 채널에 나가서 6년을 매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별 얘기를 네. 다 들었어요. 뭐냐면 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죠. 이들이 기반을 해서 앞으로 선거와 또는 정치를 이끌어갈 이 이념 논리 자체를 여기에 설정하니까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만 모여든 거죠. 그 조금만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초강대국이고 동맹국이어도 방위비 분담 같은 건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중국하고도 중국이 공산주의 정권이건 뭐건 우리와 무역 상대국이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가장 친중적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은 뭐였느냐. 전승절에 가서 시진핑하고 푸틴 옆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이 사람들을 좀 호도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다. 네, 가- 간단하게. 네. 가뜩이나 선거에 진 정달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말고 각성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야당이 실제 바탕을 두고 현실의 바탕을 두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야당이 패인 중에 하나가 너무 상상을 과장해서 네. 선전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좀 식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기자로서 궁금했는데 총선에서 그 답이 나온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자, 통합당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꾸려질까?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시 파선 직전에 미래통합당을 맡을까? 일단 당 내에서는 의견이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 네, 잠깐 들어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김종인 위원장만큼 국민들로부터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 운영을 맡기고 당의 미래를 맡기는 나약하고 줏대 없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보면 오늘 의총 분위기는 맞듣지 않지만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들 말을 좀 아꼈던 것 같고.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그 국민통합연대 대표들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첫째는 패자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 어쨌든 뭐 선대위원장을 하루를 했든 이틀 했든 선거에 대참패를 한 선거대책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 조건이 너무 많아요. 뭐 연말까지 해달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달라, 뭘 달라.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게 비대위원인데
마치 당 대표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네.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다 30, 40대 젊은 사람들로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완전히 당이 물갈이해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비대위원장은 80의 어른을 100번이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 한 번 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총선하고 이런 분들 다시 또 당을 새로 바꾸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전면에 비대위원장을 만든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김종인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약간 반발이 나오자, 뭐 그럼 나 안 가지 뭐 이렇게, 뭐 관심 없다. 그 당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그 당의 생리가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건 본인이 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김 위원장이 원래 좀 이 꽃가마 태워드려야 오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뭐 자꾸 하고 싶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김종인을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온갖 내부적으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소위 말해서 당 해산 요구가 이제 물밀듯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자 지금의 틀, 지금의 기득권 구조였죠 당내. 요걸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김종인이라는 외부인을 딱 얹으면 어른이니까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일단 숨이라도 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찾아보자 이런 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재호 대표님도 포함되어 있는 이 보수 계열의 원로들이 당 해산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석이면 거대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은 70몇 석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반이 다르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주 큰 기반이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뭘 지고 갈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를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환골탈태해서 중도 실용 정당으로 당이 바뀌는 것에서 자기 이권을 뺏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방금 TV에서 본 분이 저를 향해서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정말 종북들은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대놓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번에 이 사회정의를 말하면 다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인 희망이 없어요. 이야기한 사람들이 낙선한 지도부, 황교안 대표, 심재철 대표 이런 일종의 말하면 비대위는 새로운 당선자들 총회에서 뽑아야지 떨어져서 물러갈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모셔놓고 물러간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도 탄핵당한 대통령의 총리를 모셔와서 다시 부활을 모색했다가 실패로 끝났단 그렇게 말이에요. 실패.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박지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이번에 떨어지셨죠. 의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전문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금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라.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디 보장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문자 그대로 어렵기 때문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자기 지도부 전당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 대표 나와서 떳떳하게 하지. 비대위원장 임기를 금년 말까지 보장을 하고 하는 건 또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소리 듣네요. 비대위원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좀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같은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근데 비대위라는 건 흔들리는 당을 와서 이렇게 딱 잡고 정리를 딱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지금 6개월 이야기 나오는 건 난 떠나진 않고 좀 오래 지켜볼 거야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당 내에서도 일각에서 전당대회도 없이 당 대표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옳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에 임명진 비대위도 있었고 그 전에 김병준 비대위도 오래 했어요. 그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에 들어와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통합당에. 비대위로 유일무이한 성공이 박근혜 비대위 때예요. 천막 당사 비대위. 그때는 완전히 당을 추스렸잖아요. 그건 뭐 외부에서 아니니까. 내부자가 해야 돼요. 내부자가 했으니까. 그러면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관리형. 지금 체제를 크게 흔들지는 않고 쇄신해서 가자. 그다음에 이제 혁신형은 집 부수고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가능성이 있다. 대선도. 당연히 후자를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통합당으로서는 여러 곡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저는 수명이 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롭게
중도 실용 정당을 네. 만들어야지 통합당을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래 갖고는 그 사람들 겉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한다 그래 갖고는 희망이 없다. 누구를 우리는 좀. 그렇게 보는 자, 거죠. 나는 이런 사람 진짜 혁신적으로 이런 사람 한번 일각에서는 뭐 남경필 전 지사나 원희룡 지사 지사직 그만두고 와서 지금 당 망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준석 최고 같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워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는 뭐 거예요.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좋고 40, 50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좋고 당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바뀌려면 기존의 틀은 해산을 해야죠.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누구 계모에게. 딱 떠오르는 사람 이런 아니, 뭐- 사람이면 진짜 국민들이 아니 그건 뭐 사람이야 네, 떠오르는 게 부담스러워하시네. 없지만은 예, 뭐 그건 알겠습니다. 사람의 차점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통합당 여기에다 적당히 뭐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갖고 또 새로 뭐 하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패배한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에 준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총선 직전에 한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네, 총선 끝나고 확진자가 폭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 본데 저런 생각들이 당을 망하게 한 거예요. 저게 김종인 대표 생각일 리가 저런 없고 생각들이. 네. 유튜버들 막 떠드는 얘기를 취합해서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은 건데. 그거 유튜버가 당을 망하게 했단 말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말 아무 소리나 하면서 저 조회수 높이는 그걸 뭐 우파 코인 탄다고 표현을 해. 그쪽 세계의 농담인데 돈벌이를 한다는 건데 들어보면 정말 코인 탄다고 그래요. 아 코인 예, 네, 저 그러니까 동전할 때 돈벌이 코인 한다. 예, 아. 우파 코인 탄다고 하는 얘기를 네. 저도 이제 거기서 알게 됐는데 기기묘묘한 얘기를 하는데 딱 상식적인 생각을 조금만 해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거기 휘둘립니다. 하다못해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 지성인데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당 돌아다니는 대표부터 저러고 있으니 네. 개별 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다 그 유튜브 상에 이상한 말들을 갖다가 옮기고 그러니 뭐 김순례 의원 발언, 극단적인 발언 같은 것도 그래서 다 나오는 거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13명, 서울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아니죠 열린민주당 머릿속으로 제가 이게 민주당이라 생각하고 있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가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꾸리려고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올린 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고요. 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기소가 돼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갚아주겠습니다. 제가 그 당선자가 말을 아주 아껴야 될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윤석열 총장 인사검증에서 이상 없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해 놓고서 민정에서요. 네. 그래 추천했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할 말은 법정에서 해야지. 기소돼서 내일 모레 재판받을 사람이 법정 밖에서 윤석열 총장을 흔든다든지 또 세상 바뀐 걸 보여주겠다. 세상 이미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지금 세상 다시 또 바뀌나요? 언론이요. 말을 조심해야죠. 언론이 상황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친문 그룹이나 지지자들이 극성스러워서 지금 나라를 망칠 지경이다의 사례로 막 만들어내요. 당장 저 얘기를 이렇게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일단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점잖은 사람이죠. 큰 소리 낼 줄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는데 마치 그 홍위병 세력들이 죽창 들고 뭐 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거기 지금 동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강욱이라는 사람 본인 자체는 당선자는 의사당에서 의회에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당신들 이 개혁 제대로 하겠어 이런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최강욱 본인은 아니지만 너무나 알려진 인물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그거 뻔연히 알 텐데 저렇게 말해갖고 대통령 지지 그룹들이 강경하고 뭐 앞뒤 모르고 뭐 공격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자도 이제는 본인이 의원이 됐기 때문에 네. 한마디 한마디가 왜곡돼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SNS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예. 당선자들이 점령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점령군처럼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검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를요. 진의가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 검찰의 무한 권력에 의해서 힘없는 다수가 너무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검찰 역사예요. 이걸 손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반대할 사람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김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